우리 잠수부 사이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이 있다. 첫 번째, 해가 지면 물에 들어가지 말 것. 두 번째, 비가 오면 물에 들어가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 서 있는 시체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서 있는 시체는 물귀신이고 물귀신은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대신한다는 것이다. 나는 귀신을 믿지 않았고 이 금기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선배와 보트를 타고 수색을 하러 나갔다. 그런데 저 멀리 사람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고 보트를 젓지 않아도 그것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나는 꼿꼿이 서 있는 그것과 눈이 마주쳤고 나는 그것이 절대 귀신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그것은 분명 사람 시체였다. 내가 시체를 향해 다가가려고 하자 선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반대 방향으로 미친 듯이 노를 저었다. 선배, 저건 물귀신이 아니에요. 사람 시체라고요. 내가 똑똑히 봤어요. 야, 이 미친놈아, 당장 놓쳐. 이러다 죽어.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선배와 함께 노를 저었다. 우리는 육지에 도착했고 나는 선배에게 물었다. 그건 분명 사람이었고 우린 시체를 건져야 했어요. 근데 왜 도망갔어요? 나도 알아. 그건 귀신이 아니라 분명 사람 시체였고 아주 꼿꼿이 서 있었지. 아주 반드시 서 있었다고. 나는 선배의 말을 이해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물속에서 본 그것의 정체는 물귀신이 아닌 사람이었고 물속에서 사람 시체는 절대로 꼿꼿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체가 꼿꼿이 서 있었던 건 주변에 물 회오리가 있었기 때문이고 주인공이 보트를 젓지 않아도 가까워질 정도로 아주 큰 물 회오리가 있었던 것이죠. 금기사항을 지키지 않은 주인공은 선배 덕분에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베란다에서 따스한 햇살을 쬐며 여유로운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디저트와 커피를 먹으며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멀리서 여자의 앙칼진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가 미친듯이 거리를 뛰쳐나왔고 그 뒤로 한 남자가 여자를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여자를 따라잡았고 손에 들고 있는 흉기로 여자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당장 신고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건너편 베란다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웃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과 그 옆집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며 거리에도 몇 명의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신고했음을 깨달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여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분, 10분, 35분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은 오지 않았고 범인은 여자를 수차례 칼로 찔렀습니다. 결국 여자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주인공은 여자를 보자마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결국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실제로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이미 누군가 한 명쯤은 신고했다고 생각해버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함께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죠. 결국 여자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주저하게 되는 심리현상을 제노비스 신드롬, 이른바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실제 미국 뉴욕에서 발생했던 제노비스 살인사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오늘도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맥주가 너무 땡겨서 잠깐 집 앞의 슈퍼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차가 잘 주차되어 있나 힐끔 보는데 차 밑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웬 구두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운전석 바로 밑에 짙은 빨간 구두가 아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구두일 뿐인데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떨어뜨리고 갔나 싶었지만 너무 가지런히 놓여 있어서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갖다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구두를 치우려다가 뭔가 음산하고 찝찝해서 사진을 찍고 일단 집으로 들어갔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찝찝한 마음에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리고 사람들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댓글이 달렸고 누군가 장난친 게 아니냐, 실수로 놓고 간 거 아니냐 등등 제가 생각했던 반응들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하고 마음 편하게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출근하려고 차 밑을 보니 여전히 구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못 본 새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저는 그 댓글을 읽고 당장 차에서 뛰쳐내렸습니다. 주인공이 차에서 뛰쳐내린 이유는 빨간 구두의 정체를 알려준 댓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빨간 구두의 정체는 주인공을 죽이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끔찍한 저주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우연히 본 무당이 사진을 보고 구두의 저주를 눈치챘고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 다급하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꼭 탈 수밖에 없는 운전석 바로 밑에 악령이 붙은 빨간 구두를 놓아 누군가가 주인공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주인공이 그대로 차를 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에 오는 길에 버스에서 친구들과 카톡을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야동을 보낸 거예요. 혹시나 누가 볼까봐 놀라기도 했고 출처도 모르고 찝찝해서 열어보진 않았어요.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아까 그 영상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렇게 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친구는 또 다른 야동을 가끔 단체 카톡방에 보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뭔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내주는 영상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깜빡하고 영상을 안 끈 채로 핸드폰을 책상 위에 두고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근데 하필 딱 그때 여동생이 들어온 겁니다. 오빠, 나 5,000원만 빌려줘.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여동생은 영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동생은 절 아예 본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저를 피했어요. 아니, 야동 하나 본 거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대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동생이니까 동생이 좋아하는 치킨 사들고 가서 그날이를 좀 해명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치킨 사들고 집에 가는데 집 앞에 구급차가 와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랑 아빠랑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는 말없이 종이 한 장을 건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본 종이는 자살한 여동생의 유서입니다. 사실 주인공이 보던 야동에 나온 여자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아 강제로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영상 속 여자가 본인이라는 충격적인 비밀을 모두가 알게 될까봐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친오빠에게까지 영상이 퍼진 걸 본 여동생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누군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건 동생이 태어난 이후였어요.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부모님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생이 죽은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고등학생 때 일이었어요. 저는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반장 때문에 매번 아쉽게 전교 1등을 놓쳤어요. 반장만 없으면 제가 전교 1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반장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능력을 정말 확신하게 된 건 세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고 절 인정해준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 새끼가 바람을 핀 겁니다. 저는 절대로 남자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둘 다 아주 잔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역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모든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에 알코올 중독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점점 늘어나는 카드 빚에 사채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제 삶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누군가 죽기를 진심으로 바라면 실제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본인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이코패스입니다. 남자친구와 바람난 여자, 같은 반 친구, 그리고 심지어는 친동생마저 진심으로 죽기를 바라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죽었을 때 어떤 죄책감도 갖지 않습니다. 우울증과 사채 더미로 삶을 포기하려던 주인공이 마지막 순간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자신이 아닌 부모님이었습니다. 다음날 부모님이 죽을 걸 알고 마지막 남은 죄책감에 눈물을 흘린 것이죠. 주인공은 그렇게 부모님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게 된 것입니다.